영조 38년 1762년 음력 6월 16일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현리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제마을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북한강과 만나는 두물머리를 바라보는 이 작은 마을에서 조선 실학의 집대성자가 될 정약용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정재원은 진주 목사를 지낸 남인 가문의 선비였고 어머니 해남 윤씨는 학문을 사랑하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남 이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총명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갓난아기였던 약용의 눈빛이 유난히 또렷하고 영특해 보였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마제마을은 비록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시골이었지만 남인 학자들이 모여 살던 학문의 요람이었습니다. 두물머리의 물길처럼 성리학과 실학이 만나고 전통과 새로움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약용은 이곳에서 책 읽는 소리와 논쟁하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습니다. 정약용의 비범함은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자참묘지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는 불과 5살 때 이미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린 약용이 산 위에 해는 붉고 문 앞에 버들은 푸르다라는 구절을 읊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약용은 본격적으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몇 달에 걸쳐 익히는 천자를 불과 며칠 만에 통달했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은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더욱 엄격하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학을 읽고 낮에는 논어와 맹자를 공부했으며 저녁에는 역사서를 탐독했습니다. 10살 무렵 약용은 사서삼경의 기본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역에 깊은 흥미를 보였는데 다른 아이들이 어렵다고 외면하는 책을 오히려 즐겨 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사유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장차 나라의 큰 그릇이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셋째 형 정약전과 이벽 선생이었습니다. 형 정약전은 약용보다 4살 위로 박학다식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인물이었습니다. 1770년대 후반 조선 사회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화제였습니다. 중국을 통해 전래된 천주실의 7극, 기하원본 같은 서학서들이 남인 학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읽혔습니다. 약전은 이런 책들을 구해 동생 약용과 함께 밤새워 읽곤 했습니다. 약용아, 이 책을 보거라. 서양 사람들은 땅이 둥글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하학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운 산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측정하고 있어. 약전의 말에 약용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때까지 배운 성리학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우주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함께 토론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만남은 1777년 약용이 16살 되던 해에 찾아왔습니다. 이벽 선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벽은 호가 광암으로 경주 이씨 가문의 수제였습니다. 그는 서학, 특히 천주교 교리에 깊이 심취해 있었고 조선 최초의 천주교 신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벽 선생은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 천문학, 수학, 의학이 조선에 낙후된 현실을 개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리학의 공리공단만으로는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약용은 이벽 선생 곁에서 기하원본과 천주시리를 공부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리적 체계에 감탄했고 마테오 리치의 천주교 철학에서 민본 사상의 단초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천주께서 만인을 평등하게 만드셨다는 사상은 신분제가 철저한 조선 사회에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며 성장한 정조는 탕평책을 펼치며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 출신 학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1783년 22살이 된 정약용은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정조 7년 기록에는 정약용이 물리가 명석하고 경학의 조예가 깊어 진사 3등으로 급제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한양의 학문 중심부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양에서 약용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등 북학파 학자들과 만나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를 다녀오며 선진 문물을 직접 목격한 이들로 조선의 낙후함을 통렬히 비판하고 실용적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박제가는 북하기에서 수레와 배를 만들고 벽돌과 기와를 구워야 하며 농기구를 개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덕무는 청장관전서를 통해 실사구시의 학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약용은 이들의 사상을 흡수하며 자신만의 실학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1789년 정약용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조가 직접 주관하는 초계문신제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정조실록 13년 3월 기록에는 정약용이 경학과 시부에 모두 뛰어나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특별히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규장각은 정조가 만든 왕립학술기관이자 개혁의 본부였습니다. 정조는 이곳을 통해 탕평 정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약용은 이곳에서 정조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국정 전반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약용의 재능을 악의 없이 인정했습니다. 경연에서 약용이 올린 상소문을 읽고는 이 글의 식견이 예사롭지 않다. 정약용은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정조는 종종 밤늦게까지 약용을 불러 국정을 논의했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부패한 관료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약용은 정조에게 여러 차례 개혁안을 건의했습니다. 경세유표의 초고가 되는 문서들이 이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토지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균절론을 제안했고 군역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제도의 폐단을 분석하고 실용적 인재를 선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1794년 정약용의 진가가 발휘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을 새로운 정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정조의 개혁 정신이 담긴 이상 도시였습니다. 정조는 이 중대한 임무를 정약용에게 맡겼습니다. 약용은 중국의 무비지와 서양의 기하원본을 참고해 새로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성설이라는 자신의 성곽 이론서를 저술하며 방어력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인 성곽을 구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거중기의 발명이었습니다. 당시 성곽 건설에는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무거운 돌을 옮겨야 했습니다. 약용은 서양의 도르래 원리를 응용해 거중기를 설계했습니다. 이 기계 덕분에 공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백성들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에는 거중기의 설계도와 사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돌을 들어 올릴 때 거중기를 사용하니 여러 사람의 힘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도 충분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정약용의 재주가 과연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라고 감탄했습니다. 화성 건설은 179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5.7km의 성곽, 48개의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성은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용의 천재성이 돌과 나무로 구현된 걸작이었습니다.
1790년대 후반 정약용은 조선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조참의 병조참의를 역임하며 중앙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그의 상소문은 조정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의 정책 제안은 실제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남인 출신이며 서학에 관심을 가진 약용을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천주교 신자들과 교유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위기의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1795년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조선에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성직자가 들어온 사건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약용은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은 없었지만 천주교를 연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약용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정약용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충신이다. 단지 학문적 호기심으로 서학을 공부했을 뿐이다라며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급작스럽게 승하하자 약용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제마을에서 태어나 조선 최고의 학자로 성장한 정약용. 그의 청년 시절은 한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전통 학문에 깊이 조예하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 기술로 구현하는 창의성,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중기를 발명하고 성곽을 설계하고 개혁안을 작성하며 조선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38의 나이에 이미 박래초본, 아언각비 등 여러 저술을 완성했고 더 큰 업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순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그가 꿈꾸던 이상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천재의 탄생은 빛나는 희망이었지만 그 앞에 놓인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8년의 유배 생활이 그를 단순한 천재에서 진정한 사상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통이 그의 사상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천재로 태어난 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스승이 되는지 그 장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00년 봄 창덕궁 대조전의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밤늦게까지 정약용을 불러 국정을 논의하곤 했습니다. 경은 나의 귀와 눈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리들이 어떤 폐단을 저지르는지 낱낱이 살펴 나에게 고하시오. 정조의 신임은 각별했습니다. 일성록 정조 24년 2월 기록을 보면 정조가 약용에게 경의 제주는 옛 현인들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개혁을 함께 완성하자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약용은 이 말에 깊이 감동했고 정조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개혁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해 4월 약용은 곡산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황해도 곡산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약용은 부임하자마자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농민들의 손에 쥐어진 낡은 농기구를 보고 세금에 짓눌려 신음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약용은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관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정한 아전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농법을 가르쳤고 저수지를 정비해 가뭄에 대비했습니다. 목민심서에 훗날 기록된 많은 원칙들이 이 시기 곡산에서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해야 한다. 배고픈 백성에게 밥을 주고 추운 백성에게 옷을 주며 억울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약용의 이런 신념은 곡산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습니다.
부임 석 달 만에 곡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조가 창경궁 영춘원에서 승하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49의 나이였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정사를 돌보던 임금이 갑자기 종기로 고생하더니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조실록 24년 6월 기록에는 상께서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어 약을 쓰셨으나 효험이 없었고 마침내 승하시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약용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곡산 관아에서 한양을 향해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선의 개혁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누가 돌보는 것입니까? 약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인 학자들, 개혁을 꿈꾸던 이들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뒤를 이은 순조가 겨우 11살의 어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실권은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쥐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론 벽파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견제하려 했던 노론 벽파가 다시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정조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노론 벽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천주교 신자들과 남인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801년 1월 마침내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조선 천주교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천주교 회사에 따르면 이승훈, 정약종을 비롯한 수백 명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특히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약용에게 비극은 연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스승 이벽은 이미 1785년 을사박해 때 고문 끝에 순교했고 이제 친형 약종마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약종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나의 믿음은 하늘을 향한 것이니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1801년 2월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도 체포되었습니다. 의금부 옥에 갇힌 약용은 가혹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서학을 배우고 천주교에 가담했느냐? 문초는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용은 자신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며 단지 학문적 호기심으로 서학서를 읽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신유박해실록의 기록을 보면 약용은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신이 서학서를 읽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그 안에 담긴 기하학과 천문학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은 조선의 백성을 위해 실용적 학문을 연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론 벽파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남인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용은 사형을 면했지만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01년 7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 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형제는 한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아우야,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말거라. 언젠가 이 땅에도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약전의 말에 약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양에서 강진까지는 5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약용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바로 천주교를 믿는다던 역적이란다. 한때 나라의 동량이라 칭송받던 그가 이제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길을 가며 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고 실용적 학문을 추구한 것이 죄인가? 조선이 낙후한 현실을 개혁하려 한 것이 잘못인가?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1801년 가을 약용은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바다와 산이 맞닿은 이 작은 고을은 한양에서 가장 먼 유배지 중 하나였습니다. 약용은 처음에 주막집 한 칸에 머물렀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이것이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학자의 거처였습니다. 유배생은 가혹했습니다. 관아에 정기적으로 출두해야 했고 마을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제한되었고 책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마제마을에 남겨진 아내 홍씨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처음에 약용을 경계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역적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심지어 집주인도 눈치를 주었습니다. 약용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약용은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진만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애절했고 쓸쓸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대로 늙어 죽는 것인가? 그러나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에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곳에서 하겠다. 책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꿈꾸던 개혁의 청사진을 글로 남겨 후세에 전하겠다. 1802년 봄 약용은 본격적으로 저술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주막집 일을 거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촛불 한 자루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가락은 얼고 눈은 침침했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자참묘지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는지,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사랑했고 나라를 위했으며 학문의 진리를 탐구했을 뿐이다. 이 글을 쓰며 약용은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댄 것은 경학 연구였습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다시 읽고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비판하고 경전의 본래 뜻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논어 고금주의 초고가 이때 작성되었습니다. 1808년 약용에게 작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강진의 유력한 양반 이향래가 약용의 학식을 알아보고 자신의 소유인 다산초당을 거처로 제공한 것입니다. 다산초당은 강진읍에서 멀지 않은 만덕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다산시문집에 따르면 약용은 이곳으로 이사하며 다산이라는 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나무가 자라는 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당 주변에는 야생 차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약용은 직접 차를 따서 마시며 사색했습니다. 초당의 환경은 주막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책을 읽고 글을 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약용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의 젊은 선비들이 약용의 명성을 듣고 하나둘 찾아온 것입니다. 황상, 이청, 윤종진 등이 약용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약용은 그들에게 경학뿐만 아니라 실용적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수학, 천문학, 지리학, 농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산초당은 작은 학당이 되었고 강진은 더 이상 유배지가 아니라 학문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1818년 약용은 필생의 역작 중 하나인 목민심서를 완성했습니다. 모두 12편 72조로 이루어진 이 책은 지방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행정학 교과서였습니다. 목민심서의 서문에서 약용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은 목민과는 백성의 부모와 같다. 부임할 때부터 이임할 때까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낱낱이 밝히고자 이 책을 짓는다. 책의 내용은 실로 방대했습니다. 부임편에서는 관리로 임명된 후 어떻게 준비하고 부임해야 하는지를,
율기편에서는 스스로를 단속하는 법을, 봉공편에서는 공무를 처리하는 원칙을 다루었습니다. 애민편에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을, 호전편에서는 세금과 토지 관리를, 이전편에서는 아전들을 다스리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약용은 부패한 아전들을 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전들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으니 목민관은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해야 한다. 곡산부사 시절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목민심서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한 실천적 매뉴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직자 윤리 지침서이자 행정학 개론서였습니다. 이 책이 널리 읽혔다면 조선의 관료제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배 10년째 되던 1811년 약용은 50살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이미 그를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노론 벽파는 남인을 철저히 배제했고 약용의 복권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가족과의 소식도 뜸했습니다. 아내 홍 씨는 마제마을에서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학연, 하규에게 보낸 편지에서 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어미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효도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 아비는 여기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고독은 깊어졌지만 약용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개인의 영달이나 복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후세를 위한 저술에만 매진했습니다. 경세유표, 흠음신서의 집필도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초당의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약용은 그 달빛 아래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개혁을, 내 생각을 담은 이 책들이 언젠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믿으며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좌절했던 정약용. 정조와 함께 꿈꾸던 개혁의 시대는 끝났고 그는 이제 강진의 외로운 유배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권력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글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붓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801년부터 1818년까지 정약용은 무려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인생의 40대와 50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를 유배지에서 보낸 것입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 오면 매미가 울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습니다. 계절은 18번이나 바뀌었지만 약용의 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산초당의 아침은 언제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약용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방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주역, 시경, 서경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여유당전서의 기록을 보면 약용은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경전을 읽고 오전에는 저술을 하며 오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시를 짓는다. 이것이 18년간 그의 일과였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없는 유배객이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1817년 약용은 평생의 역작 경세유표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총 48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으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경세유표라는 제목은 세상을 다스리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약용은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나라의 육전 제도를 본받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은 오직 제도의 개혁에 있다. 책은 크게 6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서는 관료 제도의 개혁을, 호전에서는 토지와 세금 제도의 혁신을, 예전에서는 불필요한 예법의 폐지를,
병전에서는 군사제도의 근대화를, 형전에서는 법률제도의 공정화를, 공전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호전 부분의 토지 개혁안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약용은 정전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9구획으로 나누어 8가구가 각각 한 구획씩을 경작하고 가운데 한 구획은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습니다. 지금 조선의 토지는 양반과 권문세가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땅이 없어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지주들에게 수확의 절반 이상을 바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약용의 토지개혁안은 신분제를 넘어서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급진적 사상이었습니다. 군사제도 개혁안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약용은 세습적인 군역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백성이 돌아가며 복무하는 징병제를 주장했습니다. 양반의 자제도 군역을 져야 하고 상민의 자제도 능력에 따라 장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쓰는 것, 이것이 부국 강병의 길입니다. 경세유표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었습니다. 약용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관청의 구성, 인원수, 예산, 실행 절차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 책의 내용이 실현되었다면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완성된 목민심서는 경세유표와 쌍벽을 이루는 걸작이었습니다. 만약 경세유표가 국가 차원의 거시적 개혁안이라면 목민심서는 현장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를 위한 미시적 지침서였습니다. 모두 12편 72조로 구성된 이 책은 지방 관리의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부임편은 관리로 임명된 후 준비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부임하기 전 그 고을의 지리, 인구, 풍속, 특산물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또한 전임 수령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백성들의 원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율기편에서는 자기 수양을 강조합니다. 목민관은 자신을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사치를 경계하고 청렴해야 하며 주색을 멀리해야 한다. 관리가 부패하면 백성이 고통받는다. 약용은 자신이 곡산부사로 재직할 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애민편은 이 책의 핵심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 배고프면 먹이고 춥면 입히고 아프면 치료해 주어야 한다. 백성의 고통이 곧 목민관의 고통이 되어야 한다. 약용의 백성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진왕편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백성을 구제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되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권세가의 하인들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목민관이 직접 감독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만들어 백성들이 일하고 품삯을 받게 해야 한다. 목민심서의 마지막 장인 해관편도 의미심장합니다. 임기가 끝나 떠날 때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만류한다면 그는 훌륭한 목민관이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송한다면 그는 실패한 목민관이다. 약용의 이 한 구절은 오늘날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1819년 약용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저작 흠음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형법과 재판에 관한 책으로 조선 최초의 체계적인 법학 서적이었습니다. 흠음은 삼가고 신중하게라는 뜻으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재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를 강조한 제목입니다. 약용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보다 무겁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수치요, 재판관의 죄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의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흠음신서는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약용은 중국과 조선의 역사에서 억울한 죄를 받은 사례, 잘못된 재판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약용은 고문의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받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없는 죄도 자백하게 된다. 고문 없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양반이나 상놈이 따로 없어야 한다.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양반이라고 해서 죄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상놈이라고 해서 죄를 무겁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흠음신서에는 약용 자신의 경험도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유박해 때 의금부 옥에 갇혀 신문받았습니다. 형 정약종이 고문 끝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픔이, 그 억울함이 이 책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산초당은 약용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강진과 인근 지역의 젊은 선비들이 찾아와 배움을 청했고 약용은 기꺼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황상, 이청, 윤종진, 이강회 등이 대표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황상은 강진의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약용의 학식에 감동하여 매일 아침 초당을 찾아왔습니다. 약용은 황상에게 경학을 가르치면서도 실용적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보아라. 이청은 해남 윤씨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약용은 이청과 함께 천체를 관측하고 달력을 계산하고 기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서양의 과학을 배우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해야 한다. 윤종진은 나주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농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약용은 윤종진에게 농정전서를 함께 읽으며 농법 개량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다. 농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농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산초당의 밤은 배움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촛불 아래 스승과 제자들이 둘러앉아 경전을 토론하고 시를 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유배지였지만 이곳은 조선 최고의 학당이었습니다. 학문에 몰두하는 동안에도 약용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제마을에는 아내 홍씨와 두 아들 학연, 학유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약용은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아들에게 주는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미를 극진히 모시거라. 내가 없는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거라. 특히 아들 학연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용은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관직에 나아갔다면 청렴해야 한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가 되느니 차라리 벼슬을 하지 마라.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지 말거라. 1815년 아내 홍씨가 편찬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용은 초당에 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을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된 남편 노릇 한 번 못했소.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시오. 다행히 아내는 회복되었지만 약용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약용에게는 또 하나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형 정약전이었습니다. 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흑산도까지는 100길로 하루가 걸렸지만 두 형제는 서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약전은 흑산도에서 바다 생물을 연구했습니다. 자산어보라는 책을 저술하여 155종의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기록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해양 생물학 서적이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두 형제는 같은 정신으로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편지가 오갔습니다. 약전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우야, 우리가 비록 유배의 몸이지만 절망하지 말자. 우리의 학문이 언젠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 끝까지 붓을 놓지 말자. 야경은 형의 편지를 읽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이 남긴 저술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책만 해도 500여 권에 달합니다. 경학, 정치학, 법학, 의학, 지리학, 언어학, 문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저작이었습니다. 논어고금주, 맹자요의 중용강의보, 대학공예 등 사서에 대한 주석서는 성리학의 틀을 벗어나 경전의 본래 의미를 되살렸습니다. 시경강의 상서고훈 등은 오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마과회통은 의학서로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치료법을 다루었습니다. 아방강역고는 지리서로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고증했습니다. 이하술은 언어학서로 한자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와 산문도 수천 편을 남겼습니다. 유배의 고통,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백성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감탄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다산의 글은 뜻이 깊고 문장이 아름다우니 조선 제1의 문장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진의 작은 초당에서 촛불 아래에서 누추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경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읽고 쓰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후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겨야 한다. 돌이켜보면 강진에서의 18년은 정약용에게 가장 비참한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되지 않았다면, 관직에 머물며 바쁜 정무에 쫓겼다면 이 모든 저술이 가능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유배는 야경을 더 큰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진리만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가까이 살며 그들의 고통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깊이 사색할 수 있었습니다. 야경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강진의 18년은 나에게 시련이자 축복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학자가 되었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걷겠다. 1818년 가을, 마침내 유배 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야경은 강진을 떠나며 다산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18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눈물과 땀과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 담긴 500여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꽃 피운 사상의 결실. 그것이 바로 강진 18년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1818년 9월 57살의 정약용은 마침내 강진을 떠났습니다. 18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다산초당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곳은 고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새로 태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따라 멀리까지 배웅했습니다. 황상은 스승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양에 가시더라도 저희를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학문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야경은 제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되 백성을 잊지 말거라.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삶 속의 실천이 진정한 배움이니라.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리를 걷고 또 20리를 걸었습니다. 나주를 지나고 광주를 지나고 용인을 지나며 야경은 조선 팔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을 들판에는 황금빛 벼이 익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적었고 세금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야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쓴 책들이 과연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을까? 드디어 마제마을이 보였습니다.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두물머리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향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약용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청년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지혜와 뜨거운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제마을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아내 홍씨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18년 전 떠날 때 38이던 아내는 이제 56의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 단 한마디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18년의 세월 헤어져 있던 6570일의 날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약용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내가 너무 미안하오. 당신 혼자 이 집안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홍 씨는 눈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가난 속에서도 집안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영감 돌아오셨으니 이제 그만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두 아들 학연과 학유도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학연은 이미 38이 되어 진사에 급제해 있었고 학유는 35으로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듬직한 장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편찮으신 곳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다. 아비는 건강하다. 오히려 너희 어미가 고생이 많았구나. 앞으로는 내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거라. 그날 밤 마제마을 집에는 오랜만에 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18년 만에 온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약용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방 한양에 퍼졌습니다. 일부 남인 인사들이 찾아와 다시 조정에 나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대감 다시 벼슬길에 나서십시오. 나라가 대감 같은 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약용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참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시대는 지나갔소. 권력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소. 나는 남은 생을 학문과 후학양성에 바치겠소. 실제로 순조 연간의 조정은 약용이 꿈꾸던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외척 세도가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었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약용은 이런 현실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사상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사람의 관리가 아무리 청렴해도 썩은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오히려 책을 통해 제자를 통해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약용은 자신이 다시 벼슬에 나간다면 천주교 문제로 또다시 화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여전히 건재했고 그들은 남인을 견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소. 이제 남은 생은 평온하게 살고 싶소. 약용은 마제마을 집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여유당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여유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천천히 신중하게라는 뜻이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가르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강진에서 함께 공부했던 제자들이 찾아왔고 경기도와 충청도의 젊은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약용은 그들에게 강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전을 가르치고 실학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공부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학문을 해야 한다. 책상에서만 배우지 말고 들과 밭으로 나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아라.
약용은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농촌을 돌아다녔습니다. 농부들이 어떤 농기구를 쓰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함께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가 더 쉬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저수지를 손보고 다리를 고치고 마을 길을 정비했습니다. 선비가 글만 읽고 손을 놀리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선비가 아니다.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니라. 여유당의 교육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양반 자제뿐만 아니라 상민의 아들도 심지어 천민 출신도 가르쳤습니다. 배움 앞에는 양반도 상놈도 없다. 오직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이 있을 뿐이다. 마제로 돌아온 약용은 강진에서 쓴 책들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를 비롯한 주요 저작들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1822년 약용은 주역사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주역의 모든 글자와 개념을 사전식으로 풀이한 것으로 주역 연구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약용은 평생 주역을 연구했고 이제 그 모든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1826년 아방강역고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고대 지리를 고증한 역사지리서였습니다. 고조선, 사만, 삼국시대의 강역이 어디였는지 문헌을 철저히 고증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면 우리 땅을 바로 알아야 한다. 지리를 모르고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1830년 마과회통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의 치료법을 다룬 의학서였습니다. 약용은 의학자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섭렵하고 실제 치료 사례를 수집하여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특히 천연두 치료법에 대한 부분은 당시로서는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약용은 인두법을 소개하며 천연두를 앓은 사람의 딱지를 가루내어 코에 넣으면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예방접종 개념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약용은 강진에서 돌아온 후에도 세상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가 본 조선 후기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는 극에 달했고 삼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전정의 경우 양반과 권세가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가난한 농민들에게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군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증포,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이 자행되었습니다. 환곡은 본래 백성 구제를 위한 제도였지만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약용은 경세유표를 수정하며 이런 현실을 더욱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조선의 관리들은 백성의 목자가 아니라 도적이다. 그들은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 이런 나라가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또한 당시 성행하던 무의미한 예법 논쟁도 비판했습니다. 노론과 남인, 소론이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동안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예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예법 논쟁은 권력 다툼일 뿐이다. 선비들이 책상에 앉아 공리공단만 늘어놓는 동안 백성들은 들판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학문인가? 이것이 과연 정치인가? 약용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과 마제에서의 여생을 통해 그가 얻은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목민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관리가 부패하면 소용없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백성은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개혁은 제도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약용은 제자들에게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훗날 벼슬에 나간다면 무엇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 청렴 결백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 마음이 있다면 비록 제도가 불완전해도 백성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용은 제도적 개혁과 도덕적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좋은 제도 위에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년의 약용에게 큰 기쁨은 손자들이었습니다. 아들 학연과 학유가 자식을 낳았고 약용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오랫동안 집에 안 계셨어요? 어린 손자의 질문에 약용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단다. 백성들을 도울 방법을 공부하느라 집에 오지 못했지. 그럼 이제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 거야. 손자를 안고 마당을 거니는 약용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누리지 못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약용은 손자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 소학을 읽히며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답게 사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란다. 마제로 돌아온 약용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완성하고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남긴 사상은 권력보다 오래 남았고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을 이어갔습니다. 약용은 세상과 다시 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자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는 것을. 진정한 개혁은 왕좌에서가 아니라 백성들 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정한 위대함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올바른 사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마제마을의 여유당에서 약용은 매일 아침 일어나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고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은 소박했지만 충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당대에는 제한적이었지만 역사 속에서는 영원했습니다. 돌아온 학자 정약용. 그는 권력의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사상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836년 음력 2월 22일 마제마을의 여유당은 고요했습니다. 75의 정약용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침상 주위에는 아내 홍씨와 두 아들 학연, 학유, 그리고 손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약용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약용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말거라. 내 생은 충분히 길었고 할 일은 다 했다. 너희들이 내가 남긴 책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아들 학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약용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75년의 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제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시절, 정조를 만나 꿈을 키웠던 청년 시절, 강진에서 고통받으며 학문에 정진했던 장년 시절, 그리고 마제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쳤던 노년 시절.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백성을 잊지 말거라.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이고 정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너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약용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한강의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물소리와 함께 그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약용 행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께서 정유년 2월 22일 진시에 여유당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75세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며 곡했고 제자들은 3년상을 입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상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세도 정치가 판을 쳤고 남인 학자의 저술은 금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용의 방대한 저작들은 마제마을 집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지만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들 학연과 학유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책을 정리했습니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을 여유당전서라는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출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쇄 비용도 막대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탄압이 두려웠습니다. 1840년대와 1850년대를 거치며 조선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1862년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삼남 지방에서 농민봉기가 폭발했습니다. 약용이 그토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개혁안이 실현되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를 거치며 조선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직면했습니다. 약용이 일찍이 서양 문물을 연구하고 부국 강병을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이었는지 이제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였습니다. 1901년 여유당 전서의 일부가 처음으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약용이 세상을 떠난 지 6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며 정약용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인보, 안재홍 같은 학자들이 약용의 실학 사상을 연구하고 소개했습니다. 정인보는 담원물록에서 정다사는 조선 학문의 최고봉이다. 그의 사상은 동서양을 아우르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천추에 빛난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대 천관우, 이유로 같은 학자들이 정약용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가 현대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약용의 사상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정약용 탄생 210주년을 기념하여 여유당전서 전질이 영인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약용의 방대한 저작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정약용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늘어났고 수많은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정약용의 사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가 200년 전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목민심서의 청렴과 공정의 원칙은 오늘날 공직자 윤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권력을 사사로이 쓰지 말라는 가르침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핵심 가치입니다. 많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목민심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세유표의 토지개혁 사상은 오늘날 부동산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 약용이 주장했던 토지의 공공성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흠음신서의 공정한 재판 원칙은 사법개혁의 지침이 됩니다. 증거 중심의 재판, 피고인의 인권 보호,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이러한 원칙들은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무엇보다 약용의 백성 중심 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는 그의 말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날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에 있는 다산초당은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학생들, 공무원들, 기업인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산초당은 복원되어 200년 전 약용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랑방, 좁은 마당, 차나무가 자라는 뒷산. 이곳에서 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촛불 하나로 밤을 지새우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초라한 초당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화려한 궁궐도 웅장한 관청도 아닌 이 작은 초가집에서 한 시대를 바꿀 사상이 탄생했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새삼 깨닫습니다. 다산초당 입구에는 약용의 말이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배불러야 나라가 부강하다. 이 말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제 마을에는 정약용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복원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약용이 태어난 곳이자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입니다.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두물머리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약용은 처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75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만나는 곳. 생가 마당에 서면 그의 일생이 한눈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마제마을 생가 옆에는 정약용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들, 친필 편지들,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 눈물이 핑 돕니다.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자식들을 걱정하며 쓴 그 편지들에는 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약용의 유필로 쓴 목민심서 초고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는 그 원고를 보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붓을 들었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을 조선의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예술, 과학, 공학을 아우른 것처럼 정약용도 경학, 정치학, 법학, 의학, 공학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주석하는 경학자였고 국가 제도를 설계하는 정치학자였으며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는 법학자였습니다. 동시에 거중기를 발명하는 공학자였고 천연두 치료법을 연구하는 의학자였습니다. 시를 짓는 문인이었고 제자를 가르치는 교육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사상가였습니다. 모든 학문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의 모든 저술을 관통합니다. 약용의 위대함은 단순히 박학다식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사랑에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조국을 향한 간절한 사랑, 진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18년의 유배를 견디게 했고 500여 권의 책을 쓰게 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입니다. 18년의 유배는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시련입니다. 그러나 약용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위대한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실천하는 학문의 중요성입니다. 약용은 책상에서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으로 나가고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직접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론과 실천을 결합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셋째, 권력이 아닌 사상의 힘입니다.
약용은 권력의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권력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도 눈앞의 이익과 지위를 쫓기보다 올바른 가치와 신념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18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약용은 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걱정하고 그리워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끝까지 배우는 자세입니다. 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평생학습의 모범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살았던 19세기 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고 산업화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정부패는 존재하고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하며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제기했던 질문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관리는 백성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가?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가 아니면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가? 토지와 자원은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아니면 소수가 독점하는가?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가 아니면 특권층의 전유물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사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한강가 마제의 고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정약용. 그러나 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학의 뿌리는 깊이 내렸고 개혁의 씨앗은 후대에 이어졌으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강진 다산초당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마제마을 생가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도서관과 서점에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가 놓여 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정약용의 사상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200년이 지났지만 정약용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의 책을 읽을 때, 그의 삶을 생각할 때, 그의 정신을 실천할 때, 그는 우리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시대가 변해도 다산의 정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추구하는 의지, 진리를 탐구하는 열정,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를 기억하고 배우고 따릅니다. 조선의 르네상스인, 백성의 스승, 개혁의 선구자 정약용.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